예,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석 앵커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3부, 4부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순서 마련돼 있죠. 예, 국회 설차 용의로 두 분하고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은 오고 계시고요.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얘기 먼저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제 발생 뉴스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있었고 최후 진술도 있었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을 좀 짤막하게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재판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날이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했던 최후 진술 듣고 오셨는데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했고 선고는 2달 뒤에 나옵니다. 예, 그 사이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년 만에 뵙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YTN에서 뵙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보셨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부터 얘기를 하시죠. 특검의 구형량은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한 징역 15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 딱 맞추셨네요. 정확하게 15년이 구형됐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란 방조죄로 기소가 됐다가 공판을 하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반영돼서 15년,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의 구형량은 그거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은 진정성이 정말 1도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는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비겁했던 거죠. 사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막을 용기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본인의 최후 진술의 내용처럼 정말 본인도 충격을 받았고 비상계엄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특히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서 이 탄핵 선고를 무산시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황당하게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해서 선수로 뛰어서 정말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다 설명이 안 돼요. 저 최후 진술이 진실이라면. 예. 그래서 그냥 빈말이다. 저건 누가 들어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얘기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우리 김준일 변호가 먼저 얘기하라고 하시죠. 순서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라면 할 테니까. 아니 편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김준일 변호가 먼저 하시죠. 근데 이제 어제 특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게 일종의 이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아까 김용남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은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사령관들
그 사람들이 될 거고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텐데 네. 그들에 대한 구형량은 당연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전 유미하게 본 게 방금 말씀하신처럼 기준선 얘기를 한 것 하나가 있고 신군부 내란보다 더 국격을 손상시켰다 이런 거를 특검이 이제 구형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45년 만에 다시 이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특검이 바라보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20년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 예. 예상을 했냐면은 물론 틀렸죠. 우리 김용남 의원님 찬양하고요. 아니 뭐 찬양까지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요즘은 예상이 다 무의미해요. 예, 사실은. 그런데 왜 제가 20년을 했냐면은 당시에 12.12 군사반란 때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저기 전두환이었고 나머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였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허화평, 뭐 허삼수 이런 사람한테 그때 오랜만에 듣네요. 예. 검찰이 구형을 15년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국무총리고 이런 위중한 거면은 지금 이거의 의미를 보면은 그거보다 좀 더 세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과거의 어떤 뭐 관례, 판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징역 6년에서 8년 정도 나왔거든요. 한 절반 정도 나왔다고 보면 돼서 네. 저는 한 20년 정도 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15년이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은 무조건 더 구형을 할 거다. 그러겠죠. 그리고 형량도 더 나올 거고 군인들도 어쨌든 직접 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15년 이상이 나올 거고 저는 국무위원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될 예. 것인가. 근데 예를 들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제일 위중하지만은 제일 책임도 무겁지만은 이제 직접 지시를 한 게 있잖아요. 단전단수.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여전 어쨌든 기준점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판사가 이번에 보니까는 좀 여러 번 성향을 좀 드러내신 것 같아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검사를 보고 공소를 오히려 본인이 변경하라고 했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논란이 이거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지금 사태와 범죄는 결국 대통령의 이제 내란 여부잖아요. 그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내란을 지금 방조했거나 또는 뭐 주요 임무 종사했는 이거기 때문에 종범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주범이 내란인지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내란 재판하고 있어요. 주범이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게 내란이다 하면 이제 내란에 이제 한 총리가 뭐 방조를 했든지 이렇게 아니면 주요 임무를 종사했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미 그럼 대통령은 내란이다라고 먼저 법적으로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법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내란이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방조하고 거기 관련된 업무를 시켜서 종사한 사람이 지금 먼저 그 범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서.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먼저 가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지금 더군다나 굉장히 빨리 이렇게 주범의 지금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앞으로 2달 안에 모든 선고를 하겠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체는 검찰의 구형도 이것 때문에 법적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그리고 둘째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아까 그 검찰의 논고를 보면은 그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논리가 있는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도 대통령 결국은 총리는 제청만 할 수 있고 결국 그러니까 이 계엄의 경우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걸 본인이 막으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땅땅땅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총리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장관들 얘기 들어보면 국무회의 가기 직전에 이거 계엄한다. 그러니까 거기 국무회의에서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놀라서 우왕좌왕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관들 증언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총리가 가장 물론 그 내각 중에서 높은 지위로서 대통령에게 최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되지만 대통령이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하면은 앞으로 상사의 잘못된 저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큰 그런 구형과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일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적에 어디서 논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내란 방조로 기소했을 땐 종범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는 그냥 공범이죠. 네. 종범 네.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비록 종범이라고 하더라도 종범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범이 나중에 잡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주범과 뭐 한덕수 피고인의 재판 진행 속도의 차이입니다만 이게 내년 1월 21일 선고가 되더라도 그게 확정이 아니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갖고 어느 법조인이 시비 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데리고 네. 오세요. 그건 제가 뭐 얼마든지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도 훌륭한 법조인이시고 검찰 경력도 있으시지만 검찰에서 김영남 의원보다 검찰 경력이 더 많은 분들도 있고 또 판사 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 따로 대지를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아니 뭐 얼마든지 이거 갖고 시비 거는 법조인은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제 생각은 그쪽에서는 우리 김용남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을 좀 의심하는 만약에 그분들 논리는 그래요. 그쪽이라 하면 어디를?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된 다음에야 이게 방조나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판사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미리 한다는 거는 선고해서 무죄를 하면 또 이거 그러니까 무죄를 오히려 때리겠다 한다면 그건 얘기가 된다. 그런데 지금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억지인데 어느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알겠고요. 예. 그런데 글쎄요. 뭐 이거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좀 의문인 것 같기도 한 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도 뭐 시사평론가들이나 뭐 평론 주시는 분들한테 뭐 예상을 물어봐도 다 그게 뭐 뒤집히기도 하고 뭐 예상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뭐 15년 구형 뭐 얘기해 볼까요? 뭐 선고가 어떻게 뭐 될 것으로 예상이 아니 근데 되는지. 어떤 결과 예상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영장 발부 여부예요. 그건 그래요. 사실은 영장 재판은 아직도 일종의 원님 재판 성격이 강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발부나 기각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뭐 판사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만 유무죄 판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고 형량도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도 대략. 어느 정도는 예측치는 나오죠. 지난번에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됐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판사들도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유무죄 여부하고 또 체포 여부는 다르죠. 구속은 다르지만 거기 제일 중요한 요소 그 기각 이유 중에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강창원 노수련이 보시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뭐 그냥 개인 예상을 전제로 뭐 이거는 저는 선고 결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판사께서 성향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법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1심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왜냐 2심 3심까지 가면 또 판사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의 성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내란 재판에 맞게 엄격하고 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건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혐의를 오히려 검찰 보고 이거 더 어떻게 보면 급수를 더 높여라 내지 하여간 그런 걸 지금 더 좀 주문을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짧게 반론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강찬호 위원께서 여기까지만 존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하상 변호사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가 좀 안타깝다.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시면 또 너무하고요. 이하상 변호사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난동 김영현 변호인. 제가 설마 그 사람을 연동시켜서 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로 빨리 진행했다라는 하는 건데 이 사안의 엄중함을 보면은 빨리 진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국민적으로 지금 이 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 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뭐 그런 주장은 저는 뭐 존중은 합니다만은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받아봐야지 이런 혼란들이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이중환 판사가 빨리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향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그리고 엄청 뭐 감치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법정에 권위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예로 들지는 않으셨지만은 어떤 거를 보고 지금 이 판사의 성향이 드러났다고 하는지는 전혀 1도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게 전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는 지금 뭐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이거 비상계엄을 뒷받침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지금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덧붙이긴 했지만은 뒤쪽 얘기는 제가 한 적도 없어요. 뭐 감치 그런 걸 갖고서 제가 뭐 감치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법정을 모독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뒤늦게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러면서도 그 얘기를 갖다 붙여서 마치 그것까지 제가 연동시켜서 판사를 싸잡아서 마구 비난한 듯한 인상을 준 것부터 굉장히 유감이고요. 맞죠? 그거는 뭐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서 갑자기 감치까지 제가 판사를 비판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다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내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속이라는 것만 갖고 했을 경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국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옹호할 생각 없어요. 그런 개판일수록 오히려 가장 절차를 가장 지켜서 흠결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국민이 승복하게 하는 게 오히려 사법의 역할이에요. 사법이란 게. 그냥 분노만 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니까 하죠. 그러면 뭐하러 재판을 해요.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니까 바로 그냥 내란이니까는 어디가 저작거리에 가가지고서는 뭐 그냥 법적 당연히 그냥 조치를 해버리지. 아니 이 재판에서 절차를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검찰 측에 공소장을 놓고 증거조사를 거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이 정도면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면 결심하고 선고하는 거죠. 사실은 피고인 윤석열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천천히 진행되고 쉴 거 다 쉬어가면서 뭐 여름 휴가도 2주 쉬고 뭐 때문에 또 한 주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지연돼서 문제인 것이지. 직위원 재판부. 네,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인 것이지 이 피고인 한덕수 재판이 절차적으로 문제된 건 전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과거에 지금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그 관련 재판들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늦추고 그다음에 본인 이재명 대표라든가 당시에 관련자들 얼마나 많은 지연을 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것만 갖고 갑자기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셔나 그분들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승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숙성을 하고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절차를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여부예요. 그거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총리 또 그리고 아까 다 국무회의에서 거기서 막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이었고 국무회의에서 결국 대통령 개헌 막지 못한 송미령 장관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씁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송미령 장관 얘기까지. 이게 아니죠. 그게 분명히 말이 되죠. 그 국무회의의 주요한 국무위원으로서 찬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막지 못했다고 했을 때 막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장관으로 계속 중용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자신들이 정말 필요하고 편리할 때는 마구 그렇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쓰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의견을 밝히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기소는 안 됐고 송 장관은 일단 기소를 안 됐는데 제가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을 최소한 쓰지는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내란 척결 정부에 씁니까? 제가 오늘 1일 이른바 대타 진행인데 들어오기 전에 이걸 1시간 한다고 해서 그 국회 설자 용의로를 굉장히 오래 하네요. 1시간이면 길게 토크를 하네요라고 했더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작진이.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간데 그러면 선고는 대략 한 10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저는 한 10년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5년 구형했으니까 김준일 평론가 저는 오히려 15년에 가깝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거의 그냥 꽉 채우거나 한 12년 이상 나오거나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두 분이 다 예상했으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의미가 없고 의미가 다만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당연히 판사의 판결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쪽이 이제 2심을 항소를 하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한덕수 전 총리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어제 뉴스 중에 혹시 이 얘기요. 노웅래 전 의원 무죄 난 거. 예.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짧게만 얘기하죠. 뭐 이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증거를 검찰이 그렇죠. 수집한 게 네. 위법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다라고 본 것인데. 예.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갖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증거 능력이 배척된 거라 그건 대단히 그 기술적인 문제죠. 사실은 증거 능력을 부여할 거냐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는 형사법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대단히 뭐 테크니컬하게 무죄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크니컬하게 무죄가 났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네. 문제가 돼서 무죄가 된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 바스럭거리는 그 그렇죠. 소리도 있다. 이거는 명백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무죄가 나와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또 공방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뭐 SNS에 뭐 방어하는 그런 논리를 또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돈을 준 사람 있잖아요. 박 씨인데 그렇지, 네. 박 씨의 배우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거를 증거를 일부 채택을 했는데 네, 예. 이거는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돈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본 건 아닙니다. 그거를 네.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판단을 명확하게 내린 건 아니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 수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 뭐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검찰이 이렇게 본인들 편하게 네. 이렇게 뭐 그다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행에 좀 경종을 울린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돈을 줬다는 그 기업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분이 결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3억 3천만 원의 거액을 뭐 이정근 당시 의원한테 주고 뭐 어쩌고 하고 해서 돈을 이렇게 잔뜩 뇌물을 공유했다. 이런 범행은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준 혐의가 있는 기업가를 한마디로 이 내용을 보니까는 이건 분명히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노웅래 전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냐. 분명히 저는 아니 이게 왜 아니, 잠깐만요. 웃으시는데 웃으실 문제는 아니죠. 제가 뭐 자, 웃은 게 어떤 보세요. 의미를 띈 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보십시오. 마시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한 것 같고요. 그건 전혀 지난주께 사과를 드립니다. 자, 이것만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내용조차도 네. 절차가 뭐 수사 측의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특검은 이건 죄가 확실하고 무거우니까 그냥 마구 그냥 그 묻지마식으로 기소를 해도 되는 것이 묻지마식으로 기소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부도 그런 점에서 지금 동료 재판 판사가 이렇게 절차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넘어갈까요? 네. 제가 아까 주목한 건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인데 네. 김용남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네. 그 검찰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전 장관 그때 한 거 비판한 게 아니고 이건 테크니컬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게 네. 굉장히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까지 이렇게 아니, 해주시고. 해석이 되죠. 예, 잠깐 공격할 수 있는데. 3부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예, 다시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